자의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미주의자. 원래 묻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좀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이 질의응답의 진실이 뭐예요? 어떻게 됐던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그 진실이라 함은 아마 그 질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뭐 이런 기자회견 같은 자리가 있으면 뭐 거기에서 뭐 공보 라인에 있는 사람이나 뭐 관계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흘리거나 밀어넣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도 그 총리실 쪽 관계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 중에서 이 반미주의자 질문으로 불리는 이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일부 보도가 된 것도 있고요. 좀 약간 이제 단순하면 총리실 요청 질문이었다. 그러니까 그 본인에 대해서 보통 질문을 요청하는 게 홍보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해달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좀 이런 비판에 대해서 털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 질문한 기자는 그러니까 뭐 비판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네, 그렇죠. 그 기자의 뭐 이름이나 뭐 이런 걸 넘어서 뭐 비방이나 뭐 욕설을 하거나 뭐 이런 게시글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제를 해달라 오히려 그러니까요. 답변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남기기도 했죠. 그러면 그 기자 입장에서 왜 내가 욕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거를 그 어떤 질문이었는지를 모르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이제 그거잖아요. 그 일각에 따르면은 뭐 제가 정확하게 그 단어까지 뭐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 기억에 따르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따르면은 그 지금 후보자께서 뭐 미국에 입국을 못하는 거 아니냐. 예전에 85년도에 있었던 그 미 문화원 방화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미국 입국이 되느냐. 그리고 반미주의자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결합된 질문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던 건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후보자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난센스 같은 질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이 총리실에서 좀 해달라고 기자단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알려졌으니까 그 기자의 해당 질문은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은 질문이다.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저도 비판을 했었어요. 방송에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총리실에서 오히려 해명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기자단에 그런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자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뭐 과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이런 의문은 남죠. 총리실이 그럼 질문해달라고 기자단들은 그대로 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할 게 그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것도 예를 들면은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수정을 좀 한다라든가 아니면 서론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한다라든가 뭔가 이런 식의 좀 조정이 필요하죠. 그냥 총리실에서 원한다고 그냥 그대로 반복 재생한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제작진 쪽에서 좀 정확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야권과 온라인상에서 후보자님한테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반미주의자라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입장을 물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재석 기자가 하나의 지금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총리실에서 이 질문 좀 해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그러면 응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노지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뭐 질문을 요청받으면 해야 되느냐 뭐 요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필요하거나 적절했느냐로 볼 수 있을 텐데 뭐 첫 번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달라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거는 뭐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고 근데 뭐 이런저런 요청을 받았을 때 본인이 필요한 질문이라고 뭐 판단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였으면은 저는 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요. 물론 이게 권장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어떤 질문을 하든 기자에게 인신공격하거나 욕설하거나 비방하는 건 당연히 그릇된 거고 그건 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네티즌들의 행태는 어떤 기자에게건.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는 질문하기 전에 팩트 체크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그 질문을 좀 변형해야 되는 거죠. 총리실에서 이걸 이 질문을 해달라고
원했다 할지라도 예,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잖아요. 그 이후에 김민석 후보자가. 그러니까 이게 뭐 입국이 안 된다 이런 게 얼마나 난센스고 팩트적으로 틀렸는가를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했어도 다른 형태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질문을 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했어야지 그걸 그대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섭외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사람하고 좀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해서 인터뷰 요청을 넣어요. 인터뷰 요청을 넣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무슨 주제로 인터뷰를 하시려고 합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상대 쪽에서는. 그러면 이러이러한 메인 테마를 가지고 좀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조율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질문 개요를 좀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큰 틀에서 이런 흐름으로 질문을 하고자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좋은데 이러이러한 질문을 해주면 출연하고 아니면 못하겠다라고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오케이 출연하겠습니다. 근데 가급적 이것도 좀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건 톤의 차이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자인데 이게 지금 애당초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던 취지나 여러 가지에 볼 때 그러니까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인터뷰를 포기하고 안 해요 우리.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게 원칙상 맞고. 근데 그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비록 인터뷰 쪽에서 요청을 해왔지만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는 거죠. 판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의 경우는 말 그대로 접수는 하고 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선 집중을 그동안 이제 그렇게 쭉 해왔던 거고 그렇게 이제 대처하면 될 성질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뭐 논란이 된 사례들이 몇 번 있었는데 거기서 생각해 볼 게 이렇게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형식을 해칠 정도로 정말 짜고 쳐서 질문을 하는 경우라면은 명백하게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특정 프로의 그 인터뷰가 또 다른 성질이잖아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면 총리실에서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특정 기자한테만 요청한 게 아니라 기자실에 요청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전체 기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뭐 출입하는 기자들이 뭐 전부가 다 기자단 공지를 공유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기자회견의 본질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정말 검증을 해야 되는 질문과 좀 다른 물타기성이라거나 뭐 이런 식이면은 충분히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그건 그리고 거절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질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좀 이 공론장에 오르기 부적절한 그런 이야기들을 띄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닌 것과 그리고 입장을 확인해야 될 게 좀 섞여 있는 사안인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뭐 이력이라거나 뭐 미국 입국이 정말 거절이 됐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이제 야권에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같은 인사들이 뭐 반미주의자라는 식으로 낙인 찍는 프레임식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짚으면서 입장을 물어보는 식으로 질문이 이뤄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죠.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색깔을 입히는 그런 질문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는 점도 하나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뭐 유학생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뭐 비자 뭐 발급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를 모두 공개를 하라. 이 요청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반미 성향의 어떤 이런 그 내용이 올라갔는지를 보겠다라는 어떤 이미 뉴스가 있었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그거니까 연동해서 질문을 했다 기자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을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기자는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고 지금 이 기자를 향한 인신공격은 과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리실에서 이 질문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조정하고 수정해야 된다라는 게 이 지점이에요. 가령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질문하면은 비판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야당에서 지금 김 후보자를 상대로 과거 80년대 운동 이력 등을 근거 삼아서 반미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그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저 기자 왜 저런 질문하냐. 저 기자 뭐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아마. 또 그 입국 문제도요. 그 미 문화원 그 사건 때문에 지금 그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 혹은 뭐 일부 사이트에서 뭐 후보자가 미국 입국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그 이후에 이미 뭐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서론을 풍성하게 그러니까 질문 구성을 조금 세련되게 이렇게 했다면 기자를 향한 그런 막 과도한 공격들이 좀 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질문을 기자들이 좀 다듬어야 돼요. 예, 질문을.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툭툭 던진다고 다 그냥 이게 면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너무 전 아쉬워요. 이번에서. 예. 그게 이제 우리 네. 조상님들이 그렇게 했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예, 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맞아요. 그 생중계되는 자리이고 그리고 뭐 이전에도 질의응답이 생중계되는 자리들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좀 특이한 국면이고 총리 후보자가 자처해서 기자간담회도 하면서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게 뭐 이례적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뭐 질문에 대해서 아쉬움은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기자에 대해서 가해지는 비판이 정당한 비판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중에서 일부는 기자여서가 아니라 뭐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의 비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저희가 구분을 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근데 네. 인신공격이나 욕설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기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든 연예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그건 뭐 누구라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희가 평가를 하고 뭐 논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문제적인 보도들도 있거든요. 뭐 한 매체의 경우에는 그 김민석 후보자가 미국 유학 다녀오고 나서도 사드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이걸 들고 반미 본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야말로 전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프레임을 짜서 낙인을 찍는 색깔론적 기사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뭐 이재석 기자가 그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벌어졌던 게 어제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잖아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이념적으로 딱지를 붙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면 어떤 만약 이제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 만약에 이제 그게 열리게 되면은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야당에서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예. 이제 만약에 질문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어떤 지적이신 것 같고요. 요 사례에서 벗어나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또 그러니까 환기시키는 게 뭐냐면 브리핑실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질문하는 기자들의 모습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짚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온 게 지금 브리핑실 카메라가 6대가 설치가 됐다고요? 신규로 설치가 됐는데 아직 그 브리핑 중계를 시작을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설치는 됐고. 네, 카메라 설치는 완료됐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고 나서 질의응답 혹시 좀 풍경이 좀 바뀐 건 혹시 있습니까? 네, 일단 중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네, 시작이 되지 않고 있는 단계라서 뭔가 바뀌었다고 할 만한 거는 지금 뭐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자들의 어떤 질문 그 태세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미리 반영이 돼서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일단 그게 시행이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보면서 저희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질문을 하는 사람도 답변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한동안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전 기자의 인터뷰어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아니 근데 제가 여기 언론업대에서도 몇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했었죠. 대통령이나 정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할 때 기자회견장에서 본인이 시사 프로그램 MC라고 생각하고 좀 질문을 해봐라. 그 말씀 여러 번 그러면 하셨어요. 여러 번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우리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그 질문도 다시 강조하지만 그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 이런 거는 당연히 정당화될 수 없고요. 그런데 조금 더 다듬고 세련되게 조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제가 피력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대통령실 뭐 브리핑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이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본인 이제 카메라도 비추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긴장감도 갖고 조금 더 이렇게 예리한 형태로 이제 다듬고 스타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서론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시사 프로그램 앵커다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 예, 이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조금 전에 이재 기자가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 게 아마 저 이제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오랜 진행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죠. 진행하고 그 계시고.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처럼이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에 맥락이 다 있겠죠. 이게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짜로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해서 질문하는 데서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보통 이 특히나 정치 이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행 같은 것들을 보면 공방을 그대로 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이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질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보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명확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양질의 답변도 끌어내면 기사를 작성하는 방식도 변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는 일단 해보는데 뭐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많이 근데 바뀌어야겠죠. 이제 이것도 한 가지 첨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언론어 때 매주 하면서 기자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으니까 또 다른 측면도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예전에는 언론사나 기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요소가 이제 자본 또는 정치 권력이었다면 여전히 그건 살아있죠. 이제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수용자, 소비자, 수용자, 독자, 후원자, 네티즌 이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반응, 격한 반응 이런 것들이 기자 사회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특히나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 지점이 물론 정당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옳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기자를 표적 삼아 가지고 막 뭐 기레기다, 뭐 인신공격, 외모 품평, 욕설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네, 매우 큰 요소가 되는 거죠. 언론계를 움츠러들게 하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지국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탈레반 같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네. 외신과 인터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간략히 좀 노지민 기자가 좀 추려 주실래요? 네,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서울지국장 크리스티안 데이비스 서울지국장이 최근에 그 국내 독립 언론 중에 뉴스포터라고 있습니다. 외신에 대해서 여러 비평을 하고 있는 매체인데 뉴스포터와 인터뷰를 한 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기사 검열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걸 다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발언 내용 사전 검토, 뭐 수정 요청, 확인 절차 같은 것들을 윤 전 대통령을 인터뷰하려면 요청을 받아야 됐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겪은 그 동료 외신 기자가 이걸 자신의 데스크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 데스크가 우리가 탈레반 인터뷰할 때 요구받는 수준이라고 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했길래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뭐 어떤 내용을 물어볼지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나갈지 그리고 뭐 사실상 뭐 기사가 나가기 전에 기사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검열에 가깝게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이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내 언론 인터뷰를 피하면서 외신 인터뷰를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국내 언론 중에서는 뭐 조선일보나 KBS 같은 경우에 단독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뭐 그럴 때 보통 국내 정치에서 민감한 사안들은 질문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필연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실제로 어떤 질문을 받을지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요청을 했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뭐 이런 기자는 뭐 한국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인사가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기자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외신 기자들에 대해서도 인터뷰 개수가 많아도 뭐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는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취재의 자유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보장되려면 상시적인 취재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공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신 기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새삼스러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서울지국장 말이 알겠는데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워낙에 깐깐하게 굴어가지고 그게 마치 탈레반 같았다 이 얘기잖아요. 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언론관 대언론 정책 이런 것들이 뭐 다시 한번 재확인된 것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그걸 외신을 상대로도 그렇게 했다. 예, 외신을 상대로도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야 우리가 뭐 거의 매주 했었으니까
왜 이제 와서 얘기하죠 이거를 또 파이낸셜 타임스 지국장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 제기를 좀 용감하게 하든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금 뭐 파이낸셜 타임스 그 기사를 보고 다 맞는 말이고요. 그 사람 말이 다 맞고 동의하고.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은 들어요. 두 가지 생각인데 첫째는 약간 제가 뭐 민족주의자가 갑자기 돼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마치 이제 서구의 아주 유수 언론사의 지국장이 뭐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상황을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건데 다 옳습니다. 그런데 첫째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좀 문제제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다 외신을 상대로도 이렇다 좀 지적도 따끔하게 하고 그래야죠 본인들이. 둘째 서구 언론도요 정말 이상한 언론 많고요. 많죠.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기레기 있다 하잖아요. 서구 언론도 기레기 많고요. 더 많을 거요. 아니 모르겠어요.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서구는 아니고 대놓고 황색지라는 언론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아무튼 왜냐하면 그 파이낸셜 타임스 지국장이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했거든요. 왜 한국 기자들은 권력에 막 뭐라고 했더라요. 그 뭐 권력에 이렇게 뭐 고개만 숙이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질문을 하지 못한다라는 예. 사례를 대통령실만 든 게 아니고 예. 그 권력자. 올림픽 관련해서 예. 네, 뭐 재벌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말미에 하지만 뭐 한국 기자들이 여러움을 겪는 상황에서 기자로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지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덧붙이긴 했는데 뭐 그 국내 언론계와 또 해외에 있는 언론계의 그런 환경이나 특수성이 다른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 외신 중에서도 다 같은 언론은 아니고 근데 이제 와서라도 뭐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안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뭐 서구 언론이 다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약간 과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뭐냐면 그분도 서구 언론 만만세를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말씀을 100% 다 동의하면서 첨부하자면 서구 언론도 정말 문제 많고요. 예, 그렇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그러니까 그 뭐 외국 언론 유수 언론에 그럼. 지국장 지적이라 해서 뭐 막 그럼요. 그렇게 막 떠받들듯이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대주의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취지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네. 지금 와서 그 얘기했는지 저는 그 이제 딱 한 대목에서 이제 추정하기를 그때 그 12.3 내란 직전에 10월이었나요? 11월이었나요? 기자회견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자기 휴가 중이라 참석 못 했는데 아니었어도 안 갔을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런 표현이 네, 있어요. 어떻게 그럼- 뭐 실속이 없었다라는 이제 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이 대목을 네. 보면서 제가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었구나. 네, 그러면서 뭔가 이제 기대를 접고 있었구나. 그 조선일보에서 나온 어떤 칼럼 형식의 기사를 언급을 하면서 뭐 외신 기자들이 한국어로 질문도 못한다 뭐 이런 비난을 했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섞었는데 이 인터뷰 자체가 이제 그 내란 사태 겪으면서 기획성으로 인터뷰가 이뤄진 것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걸로 보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외신도 그랬겠지만 다들 무력하게 좀 놓고 있었다는 거. 뭐 길게 네. 얘기할 거 없어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가 엄청 네, 하락했잖아요. 뭐 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언론에 대한 뭐 차별 같은 거 많이 알려졌는데 뭐 중국 CCTV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실 취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반중 이런 프레임 같은 걸 윤석열 정권의 여권에서 굉장히 많이 퍼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좀 오늘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YTN이 있잖아요. 네, YTN 이제 그 매각을 둘러싸고 지금 이제 다시 불법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그 언론노조 YTN 지부가 그 민영화 과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법적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YTN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해서 고발한 건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고발인 조사가 한 2달 정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뭐 핵심을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본다면은 우선은 그 윤석열 정권이 그 공기업이 원래 YTN 1대 2대 주주였잖아요. 그렇죠. YTN 지분에 대해서 매각을 강요했다라고 하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관계부처 장관들을 고발했고 또 2인 체제 방통위, 이동관 방통위와 김홍일 방통위가 있었는데 둘 다 2인 체제에서 이렇게 최대 주주를 유진으로 승인을 해주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고발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입찰을 했잖아요. 누가 대주주가 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유진 측이 예전 가격을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을 하고 낙찰될 만한 가격을 적어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까지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근데
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수사가 진행될 텐데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윤석열 정부 때 KBS는 장악이 되었고 YTN은 민영화가 되었죠. KBS 얘기는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거고 YTN은 민영화된 이후에 YTN도 많이 망가졌다는 평가가 내외부적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도 몇 번 다뤘죠. 근데 이제 지금 노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문제의 그 기형적 2인 체제, 방통위 2인 체제로 뚝딱뚝딱 민영화를 시켜버렸는데 그게 법원에서 구제받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 좀 구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가처분 같은 거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면서 근데 그게 다 안 돼가지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지점은 이거죠. 원상복구 시켜야죠. 원상복구 시키려면 이제 수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 조치들도 필요할 텐데 지금 언론 노조에서 줄기차게 지적하고 있듯이 그 유진이 우리가 민영화해가지고 YTN의 최대 주주가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전제 조건처럼. 그래서 방통위가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가령 이런 거예요. 뭐 사회이사나 감사 같은 사람 독립적인 사람을 안 치겠다라든가. 그리고 기업 홍보 방송 같은 거 안 시키겠다. 당연하죠. 그리고 공정방송을 위해 뭐 이러이러한 조치들을 하겠다. 근데 뭐 사장 추천위원회도 지금 없어졌죠. 임명동의제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행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다는 지적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언론계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애시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고 그러면 박탈해야죠. 예, 최대 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 뭐 공기업들이 뭐 최대 주주가 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뭔가 대안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그 사회이사나 감사를 관련성이 없는 인사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누가 주인이 되어도 그 언론사가 공정 보도를 이어갈 수 있고 독립성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거잖아요. 근데 몇 면을 보면은 뭐 유경선 회장 뭐 절친, 법률 고문, 뭐 대학 동문 뭐 이런 식으로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YTN이 민영화되고 나서 김백 사장이 오자마자 한 일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우리 방송이 좀 잘못됐었다.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한 거였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좀 돌이켜 봐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 공기업들이 한정 KDN이랑 한국마사회인데 지금 우리가 YTN 지분을 매각하면은 손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산업부에 있는 TF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면서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 차원에서 이걸 자산 효율화를 하는 차원에서 YTN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을 한 거거든요. 배임하고 직권남용 네. 이런 걸 봐야 되겠군요. 이 시작부터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사와는 별도로 만약에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방통위가 새로 구성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죠. 방통위 차원에서 뭔가를 다시 그러니까 검토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말씀드린 그런 전제 조건, 이행 조건들을 유진이 YTN이 제대로 이행했는가 그걸 좀 평가하고 방통위가 실태 조사할 수 예,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철퇴를 내려야죠. 예. 그렇죠.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방통위 측이 자료 제출을 굉장히 불성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것이든 간에 2인 체제에서 있었던 그런 의결 관련 자료 같은 것들. 실제로 이렇게 대주주 변경하도록 승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실한 신청서가 있었는데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의결 과정에서 뭐 자문을 맡은 위원들의 의견도 묵살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방통위 차원에서 되짚어 보면서 뭐 검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해야겠죠. 그렇죠. 정치권 같은 경우도 수사는 별개로 해서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공기업이 어떤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뭐 국정조사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안 되면 뭐 상임위 차원에서 불러서라도 네. 추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뭐 국정조사, 뭐 청문회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자리가 있어도 뭐 관련해서 뭐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렇죠. 네, 뭐 자료 제출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YTN이든 KBS든 다시 정상화가 되면 그냥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취재 보도를 할 수 있다. 다행스럽다. 여기에 그쳐선 절대로 안 되고요. 내부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어찌 됐건 안정적인 정규직으로서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취재 보도하면 된 거지. 이렇게 머물러선 절대 안 되고 구성원들은 여기서 정말 한두 걸음 더 나아가는 혁신안을 내놔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물론 MBC나 SBS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언론계가 그냥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뭐 그러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돌아가듯이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제 정말로 언론계가 좀
대대적인 혁신안 같은 걸 막 내놔야 됩니다. 뭐 이를테면 출입처 제도 문제라든가 전문가주의 제도라든가 공채 제도의 혁파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할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테니까 뭐 이런 얘기 해봤자 그냥 공채제도 얘기 오랜만에 했네. 사실 언론사 이 공채라는 게 일본식이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KBS에 제가 몸담았을 때도 이게 공채 제도가 맞느냐. 그러니까 검증된 그 미국의 뭐 유명 언론사들이 그 기자들을 스카우트 해오듯이 그렇죠. 검증된 기자, 능력이 검증된 기자들을 우리도 스카우트 해오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게 안 됩니다. 이게 뭐 예. 공채라는 제도의 한계도 있겠지만 뭐 사실상 순혈주의처럼 이뤄져 온 문제가 있는 사실 뭐 건데. 이제 네. 검사 사회 같은 뭐 기수문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기자 사회 기수문화도 꽤 세잖아요. 예. 사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서구 언론이 우리랑 뭐 비슷한 면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또 넘사벽 지점도 있어요. 가령 서구 언론, 유수 언론들의 그런 어떤 전문성, 심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경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백발을 휘날리면서 현장을 취재하는 그 기자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떤 우리나라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는 너무 표피적이고 그냥 출입처 뭐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걸 짚으려면 사실 뭐 사주라던가 뭐 이런 데스크라거나 이런 것까지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네. 언론계가 그러니까 장자 들어간 걸 너무 선호하는 문화가 언론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자로서 현장을 누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생 기자로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좀 새길로 빠지긴 했지만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분하고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